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인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날에는 전국이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하며 2년 연속 3%가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없는 막가파식 임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습을 가해 사상자가 1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한때 폴란드 영공을 지나가면서 폴란드 전투기가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인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중부 서해안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점차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20cm, 강원 내륙에 최고 10cm, 경기 동부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 낮에 중부 서해안부터 점차 그치겠고 새해 첫날에는 전국이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올해의 끝과 내년의 시작을 바깥에서 맞이할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 해넘이와 모레 해맞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117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측돼 경찰이 안전사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묘년을 보내고 갑진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보신각을 비롯해 전국 33곳에선 새해를 맞이하는 타종식이, 일출명소인 강릉 경포해수욕장과 울산 간절곶 등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해넘이와 해맞이를 위해 전국 132곳에 모일 거로 예상되는 인원은 117만여 명. 경찰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관리에 경찰관 8,2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0만 명 운집이 예상되는 보신각 제야예종 타종 현장에는 2,400여 명의 경찰이 퍼레이드 행사장과 인근 지하철역에 투입됩니다. 경찰 특공대와 드론도 혹시 모를 테러 위협에 대비합니다. 13만 명 운집이 예상되는 간절곶에는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면에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방송을 통해 밀집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른바 DJ 폴리스 차량이 배치됩니다. 올해 마지막 날 서울 종각과 광화문 일부 도로가 통제되는 등 전국 명소 주변은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교통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해넘이 해맞이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해 2년 연속 3%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는 3.2% 올라 5달째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1%에서 떨어졌지만 최근 10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긴 건 지난해와 올해 두 해뿐입니다.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이 이어진 건데 돼지고기와 우유, 달걀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가격 인상으로 전기와 가스 수도 물가가 20% 뛰었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폭염과 이상 저온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6%, 수산물은 5.4%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 24.2%, 귤 19.1%, 딸기 11.1%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지난해 20%대로 치솟았던 석유류 가격은 올해 11.1% 떨어지며 물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석유류가 22년에는
연간 22.2%를 올라서 크게 이제 상승하는 데 기여를 한 반면에 23년에는 반대로 11.1%가 내리면서 사실 그 이번 23년에 그 상승률이 둔화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국제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기상 여건과 수혜주 운하 통행 차질 등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을 꼼꼼히 점검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번 달 외식 배달비가 1년 전보다 4.3%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처음으로 외식 배달비 지수를 산정해 공표했습니다. 이번 달 외식 배달비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상승해 11월 상승률 3.9%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배달비는 3,000원이 10건 중 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 한 해 고금리에도 가계부채는 멈출 줄 모르고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가 새해에 제대로 발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오른 금리 탓에 빚부터 갚고 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아무래도 현금 지금은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그거 갚는 게 더 현금 지출을 막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계빚이 줄어드니 이번엔 주택시장이 역전세난을 비롯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한 이유입니다.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에 이자 부담에 허덕일지라도 지금이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고정돼 있으니까 뭐 이자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다른 데서 악착같이 전략합니다. 이자는 내야 되니까. 여기에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의 영향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부랴부랴 금융당국은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폭은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 봤을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간의 엇박자는 시장의 불신만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규제들이 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정책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집값을 잡고 이율을 좀 낮춰주고. 문제는 새해에도 지금의 가계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말 발표한 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 의문입니다. DSR 규제 예외가 적용되는 정책금융 상품이 여전히 많은 것도 부담입니다. 현재 DSR 규제 자체를 예외로 적용이 되는 대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입하는 시점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고점에서 정부가 고금리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가계부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필요한 경우 현재 운용 중인 8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시장 안정 조치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 이상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건설사 지원 조치가 추가되면서 현재 85조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필요할 경우 이에 더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 다른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비판하며 탈당과 신당 창당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오늘 만납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대표 집이라도 찾아뵐까 했는데 일정 조율이 돼 오늘 오전에 만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요구해온 통합비대위 구성 등 당 쇄신 방안을 가지고 가느냐는 질문엔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라면서 만나보고 서로 노력해봐야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야당 주도로 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자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가족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 말고 서둘러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 관련 특검 그리고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거부권을 언급한 건 오만이자 독선이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만 지킨다는 말이 나온다며 배우자 관련 사안에 제2요구권을 쓰는 게 적절한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썼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문구를 일제히 부각하며 여론전의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쌍특검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법을 어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특검법을 통해 출범한 특검은 사실상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했는데 민주당이 총선용 악법을 밀어붙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가족 관련 특검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과도 같은 최측근이 연루된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에는 가족 관련 특검 자체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특검을 어떻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룬다면 정략적 의도만 자인하는 게 될 거라며 신속한 후속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정략적으로 시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법 자체가 애초부터 스스로 총선 민심 교란용 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그만큼 이번 사안이 총선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첫 주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연초 전국은 재표결을 둘러싼 후폭풍에 급속히 휩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위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해 이들이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하루 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건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갖추지 못한 막가파식 임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의 전문성 부재와 양심 부재가 확인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건 오로지 언론 장악을 위한 길을 가겠다는 아집과 독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대법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최종 승소하게 된 건데 법무부가 이른바 패소할 결심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등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추 전 장관과 충돌을 반복하던 윤 대통령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년 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청구권자인 추 전 장관이 심의기일을 변경하는 등 징계에 참여하고 윤 대통령이 징계위원들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법무부의 완패였는데 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 반면 한동훈 당시 장관은 원론적 입장만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그 사안에서 저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판결 열흘 만에 이례적으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징계 감찰 과정에서 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무부가 윤 대통령 상대 소송에서 이른바 패소할 결심을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을 이해충돌 문제 등을 들어 해임하면서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소송 대리인 역시 YTN과 통화해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법원 판단을 받고 싶었다며 상고를 포기한 법무부 결정에 유감이고 모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폭발했던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는 내년 1월 2일 윤 대통령의 승소 확정으로 3년여 만에 대법원 판단 없이 종결되게 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한마디로 대통령을 상대로 상고할 결심을 하지 못한 것이며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윤 대통령과 법무부가 한통속이라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을 다 봤는데도 상고할 결심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새로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영토 분쟁 지역으로 독도를 기술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신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간 최종 결심은 자신이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신원식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서민대책위는 정부가 여러 차례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교재에 실린 사실조차 신원식 장관 등이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국방부가 전량 회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대우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토와 주권, 국민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제일 책무라고 헌법에 쓰여 있는데도 영토를 포기하는 것 같은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 글에서도 강제징용 배상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대일 굴종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 거라며 회수해야 할 것은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인 비하 발언이 드러나 사과한 국민의힘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이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듯한 과거 발언이 추가로 알려져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2021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제국의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할 때 정의 일꾼이 가는데 일본의 청년도 그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임진왜란 이후 한반도를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하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한 면이 있다며 그런 고뇌와 생각들이 영화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비대위원 임명장을 받은 민 의원은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22대 총선이 새해 첫날인 다음 달 1일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서륙을 벼르는 여당과 입법 권력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야당의 사활을 건 표심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YTN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총선의 의미와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심 2024 100일간의 총력전, 먼저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 로텐더 홀입니다. 종종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국무위원 자리를 제외하면 모두 300석인데 이 가운데 현재 절반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몫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결과입니다. 위성정당까지 포함하면 압도적 과반인 180석 이상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포함하더라도 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습니다. 의회 권력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후 입법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 속에 지난해 4월과 5월 검찰 수사권을 대폭 줄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잇따라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소수 여당의 힘으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맞서면서 한동안 전국은 얼어붙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양측의 대립은 민생 법안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50인 미만 기업의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정부 여당의 바람과 달리 야당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양국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제2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기조를 이제는 당이 따라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연금과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 역시 정권을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원내 과반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고 또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될 선거여서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의 변수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당은 한동훈 비대위의 순항 여부,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통합 문제가 표심을 가를 요인으로 꼽힙니다. 선거제라는 게임의 규칙도 의석 지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 내용은 이어서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용지입니다. 무려 35개 정당이 이름을 올리며 길이만 48.1cm에 달했습니다. 너무 긴 용지 탓에 전자개표기는 무용지물이 됐는데 바뀐 선거제가 정당 난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표를 던지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누는 기존 병립형 대신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고려해 비례의석을 보정하는 준연동형이 적용되면서 원내 진출을 노리는 정당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거대 양당으로의 쏠림을 막고 사표를 줄여 민의와 의석수 괴리를 최대한 좁히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열차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기호가 드러나지 않게 당 점퍼를 뒤집어 입고 선거일인 15일을 활용해 본정당과 비례정당 기호인 1과 5를 각각 강조한 유세버스까지 꼼수 위성정당으로 인한 웃지 못할 장면들이 속출했습니다. 그 뒤 3년 반이 넘게 흘렀지만 해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기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도가 아니라 전략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위성정당 안 만들게 해놓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내에선 한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기 쉽지 않은 만큼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역사적 퇴행이라는 내부 반발은 부담입니다. 특히 비명계와 당 원로 등이 현 선거제 유지를 주장하면서 과거로의 회기가 자칫 계파 갈등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한 번의 선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선당 후민의 길입니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도 첩첩산중입니다.
선관위에 밑그림을 놓고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남은 그대로 둔 채 상대적으로 야당이 우세한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부천, 전북을 통합 대상으로 삼은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획정안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여당은 당리당략을 고려해선 안 된다며 표정 관리를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불리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당 간의 유불리 문제가 개입된 그런 안은 아닌 걸로. 선거제와 선거구협상 장기화는 제3지대 신당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복잡해질수록 새로 경기에 뛰어든 신당은 전략을 짜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 신인과 같은 도전자의 운신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지난 12일 시작됐습니다. 이 막판까지 각 정치 세력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선거제 협상 과정에 이 정작 중요한 참정권의 가치 제고는 고려돼 있는지 유권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예, 7월 충북 청주에선 폭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습니다. 오송에서 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이 사고 1차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올 한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돌아보는 2023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사고 발생 반년이 지난 현장을 이성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우로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로 들어차버린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급격히 불어난 물에 차도를 통과하던 시민 14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사고 당일에 멈춰 있습니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고가 나기 전 수십 차례의 위기 신호가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한 관계기관은 없었고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놓고도 서로 미루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심리치료 등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지만 아직도 좀 괴로워하시고 아직까지 정상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그래서 계속 정신치료를 받으시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트라우마 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교육도 받고 여기에 기약 없이 길어지는 수사에 유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 결국 유족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자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현장 실사와 관련 자료 연구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사고 원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도 그날의 참사가 다시는 반복해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참변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깊은 마음으로 애도의 뜻을 표현하고 그 유가족들은 물론 슬픔이 많이 하겠지만서도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참사가 안 나게 되도록.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68일째. 유족들은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 시민들이 더는 거리에서 희생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영변 핵단지에 있는 실험용 경수로가 내년 여름쯤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경수로를 통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더 많이 생산할 가능성은 신빙성이 낮지만 핵 잠수함에 필수적인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시험 등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화면 오른쪽 실험용 경수로가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2010년부터 30메가와트급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올해 여름부터 일부 극소량 핵물질을 장전해 원자로를 시험 가동해왔다며
보완 단계를 거쳐 내년 여름쯤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수로는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용이라며 경수로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해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지금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30메가와트 규모의 원자로라면 영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과 거의 유사하다며 실제로 전기를 생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인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시험을 할 수 있고 경수로 가동 중 만들어지는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재료로 쓰인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거 종류를 많이 늘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량도 많이 늘려가고 있는 만큼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의 제조까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와 함께 신 장관은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초정밀 탄도미사일 현무4와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가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쳤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전력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5,471만 8천여 제곱미터가 어제부터 해제 또는 완화됐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5,374만 5천여 제곱미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97만 3천여 제곱미터입니다. 내년에도 노인과 여성이 일자리를 많이 찾으면서 고용시장의 안정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이뤄지겠지만 일자리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취업을 희망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채용기관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원서를 써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일자리 증가는 고령층이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취업자 수를 보면 다른 연령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거나 소폭 느는 데 그쳤지만 60대 이상에선 무려 38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져 역시 노인이 일자리 증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과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2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그리고 올해의 높은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20만 명의 취업자 수 증가는 비교적 양호한 고용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만 내년에 경기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곧바로 고용 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위주로 수출은 회복하겠지만 내수 위축은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와 비영리단체 등이 주도하는 사회 서비스 등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용 호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사회 서비스 분야 등 고용 창출 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청년과 여성,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이중 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새해에는 도로 위 살얼음 정보가 국내 5개 고속도로로 확대 발표됩니다. 또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수도권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받아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눈이나 비가 얼어붙으면 살얼음이 만들어집니다.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살얼음은 연쇄 미끄럼 사고를 일으키며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기상청은 관측 데이터와 기온 예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도로 살얼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AWS와 유사한 장비 외에 노면 상태라든지 노면 온도가 이제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노면 상태 정보를 통해서 도로상의 이제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실시간 도로 살얼음 정보는 올해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이어 서해안 고속도로로 확대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경부선과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 대전 중부선 등 5개 노선으로 추가됩니다.
이후 2025년에는 나머지 24개 고속도로에도 살얼음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강렬한 경고음과 함께 집중호우 경고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올여름 수도권에는 총 6번의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 재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유효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누적강 수량이 50mm이고 동시에 3시간 누적강 수량이 90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될 때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수도권은 정규 운영으로 그 밖의 지역은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새해에는 스포츠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자동 볼 판정 시스템 등이 전격적으로 도입되고 프로축구의 교체 선수는 확대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일명 로봇 심판이라고 불리는 자동 볼 판정 시스템 ABS가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합니다. 주심은 이어폰을 통해 신호음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메이저리그도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전격적인 도입인데 KBO는 개막 전까지 최대한 공정성에 시비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의 우려를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퍼펙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약간의 문제점들은 세팅을 다시 해서 프로그램 다시 만들어 와서 또 해보고 이런 과정에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KBO는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투수들의 투구 간격을 제한하는 피치 클록과 연장 승부치기 등도 도입합니다. 마운드에 있을 때 견제를 많이 하진 않고 그리고 투구 템포도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저의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될 것 같고요. 프로축구에선 교체 선수가 확대됩니다. K리그 1의 경우 22세 이하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으면 2명, 1명이 선발 출전하면 3명을 교체할 수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1명씩 늘어납니다. 2명 이상 출전할 경우엔 변함없이 5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출전 선수 명단은 20명으로 2명 더 늘고 K리그 전체의 최저 연봉은 2,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시아 쿼터의 도입으로 새 변화를 맞이한 프로배구에선 더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뽑을 수 있는 선수의 국적을 10개 나라에서 아시아 전체 65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연말연시 클래식 영화로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부터 새해 맞이를 상징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의 감동도 스크린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Harry R. Bass Gold Medal for the Yoon Chun Lim. 영화 크레센도는 현재 세계 클래식계가 주목하는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공연 실황을 담은 작품입니다. 지난해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숨가쁜 경연 현장과 음악을 대하는 자세를 조명했습니다. 음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현실 세계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운 일도 저는 음악가의 사명이라고. 암투병 중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콘서트도 올겨울 스크린에서 만나보시죠. 온 힘을 다해 연주한 103분의 기록이 흑백 필름 속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직접 선곡한 20곡의 세트리스트를 통해 거장은 자신이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음악 세계를 전합니다. 通常のねコンサートのように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けども、それでは enjoy.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빈필 신년음악회로 힘찬 새해 첫날을 장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독일을 대표하는 음악가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이번 연주의 지휘를 맡아 황금올 가득 울리는 오케스트라의 전율을 선사합니다.
행운을 기원하는 빈필 신년음악회는 새해 첫날 저녁 7시 전국 메가박스 상영관에서 생중계로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호주 시드니와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은 연말 연시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새해맞이 불꽃놀이 등 관광객을 위한 이 준비로 분주한 현장을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4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 시드니의 새해맞이 행사. 화려한 불꽃놀이와 거대한 비디오 프로젝션 등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올해는 원주민 전통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영상을 시드니 하버 브리지의 철탑에 저녁 내내 투사할 예정입니다. We are on Aboriginal land and we are celebrating that living culture that is here and really deserves to be recognised on that global scale. 올해는 오페라 하우스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불꽃놀이를 진행한 기획자는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000 cues used to synchronise the fireworks to the soundtracks. In excess of 4,000 hours goes into New Year's Eve. 8.5 tonne of fireworks, 13,000 aerial fireworks, 36,000 ground-based effects. 뉴욕 타임스스퀘어에는 새해 전야 카운트다운을 위한 볼드럽 행사용 거대한 볼이 등장했습니다. It is the largest crystal ball in the world. It is 6 feet in diameter, it weighs nearly 6 tons, and it's clad in over 2,000 crystal triangles. 영국 런던에서도 빅벤과 웨스트민스터 궁전을 중심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bviously the place to be on New Year's Eve, so those 100,000 people who are lucky enough to get tickets, unfortunately they have all sold out now, although I believe there's a second phase coming. 올해 런던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1,600만여 명에 이르지만 내년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새해 맞이를 위한 행사 준비에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군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습을 가해 2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황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공장 건물이 러시아군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Я проснулася 7:30 від дуже такого страшного звуку, і це наскільки був страшний звук, ракета летіла і просто воно все гуділо, шуміло. 경찰은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서둘러 대피 장소로 안내합니다. укриття, чого ж ви дивитеся на мене? В укриття, бігом, терміново в укриття! метро, в укриття, бігом! 평소 방공호로 사용되던 한 지하철역은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Через ескалатор, я не знаю, що там посипалось, дуже багато пилу було і страшно дуже було. Був сильний вибух, да. 남부 오데사의 이 고층 아파트는 러시아 드론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У нас є сьогодні уже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те, що ми зафіксували, 17 потерпілих, двоє загинуло людей. Це те, що підтверджено. 우크라이나 당국은 하루 동안 전국 곳곳이 미사일 122발과 36대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여 명이 숨지고 16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북쪽 접경국인 폴란드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공을 한때 40km가량 비행한 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Rzeczywiście, rakieta przekroczyła terytorium Polski. Powiem więcej, skierowaliśmy siły, samoloty, które miały ją przechwycić i w razie potrzeby zestrzelić. 폴란드가 러시아 공격을 받게 되면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가 전쟁에 직접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폴란드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여전합니다.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20cm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에 최고 8cm, 서울에도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비나 눈은 낮부터 대부분 지방에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0.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